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도업다 29회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동양그룹이라고 들어보셨죠?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 그리고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고요. 또는 동양증권 임직원들이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과 그의 오너에 대한 사기죄를 또 고소하는 일도 벌어졌고요. 어떤 직원은 CP어음을 갚아달라는 유호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동양그룹 사태 어떻게 된 것일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요. 한번 좀 어려운 내용이 뭐 회사채, 법정관리, 워크아웃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두 분 모시고 동양 사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양그룹 얘기 들어보셨죠? 예. 예, 피해는 없으세요? 예, 저는 아직 그런 투자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요. 아, 예. 한번 뭐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서 좀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예,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동양그룹의 주요 계열사 인터내셔널 레저, 동양시멘트의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동양증권을 통해 이들 기업 계열사들의 그 기업업무 CP라고 하죠. 네. 그것들이 개인에게 판매됐던 그 금액들이 이제 못 받게 되면서 그렇죠. 이제 법정관리 법정관리 들어가면 들어가서 이제 기존에 채무가 다 판매된 묶이니까요. 기업업은 다 네. 휴지 조각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약 4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약 1조 2천억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1999년 대우그룹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큰 피해액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뭐 기관 투자자들 피해는 없나요?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동양그룹의 요번에 법정관리를 통해서 벌어진 사태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약 한 4만 9천 명? 4만 9천 명, 그러니까 뭐 5만 명 넘는다는 5만 명 얘기도 있고. 정도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전 국민의 20만 명이 예,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그렇죠. 예. 20만 명 가까이 되는 가족이 뭐 1조 5천억 원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하신 분들은 뭐 대로 전세금을 털었다는 그렇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녀 결혼 자금을 넣으셨다는 분도 계시고. 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동양그룹의 사태를 본 피해액들의 99%가 네. 개인 투자자들의 돈의 피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동양그룹 요번에 회사채라든지 그 기업은 물론 뭐 증권은과는 좀 다릅니다. 거기에 네. 투자 부적격 판정을 내려서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를 안 그렇죠. 했군요. 기관 투자들은 네. 투자를 안 하고 대신에 모르시는 이제 개인들만. 그 부분에서 뭐 몰랐다고 표현보다는 좀 약간 그 좀 정보에 좀 둔감하셨던 네. 그리고 위험수담에 대해서 좀 많이 둔감하셨던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거기에 이제 뭐 높은 수익만 바라보고 뭐 단간만 그러니까 꿀만 바라보고 덤벼들었다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지금 이제 투자 등급이 A, B, C, D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우리가 이제 대학교 학점 생각하면 B 등급 정도면 꽤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B 등급부터가 이게 위험한 등급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 그 채권 발행이라든지 금융당국상에서 이제 기업의 신뢰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쉽게 A, B, C, D 등급까지만 있습니다. F 등급은 없어요. F 등급은 저희들은 없고. 생각할 때 뭐 A, B, C, D 네. 다음엔 네. F잖아요. 근데 D 등급 이제 디폴트라고 해서 디폴트에서 완전히 기업- 안 되는 기업 거고요. 파산. 예. 그리고 B 등급 판정부터가 실제적으로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투자 부적격입니다. 네. 투자를 하면 안 되는 투기 위험이 있는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그 기업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 B 등급 하면 약간 평균 한 80%? 그 정도면 뭐 80점 정도면 괜찮다. 수음이 안 가서 따지면 우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기관과는 달리 개인 투자자들이 B라는 B등급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또 투자를 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쉬운 용어 바꾸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그렇죠. 좀 용어를 쉽게 바꾸고 아우, 정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요거는 좀 느낍니다. A 같으면 투자 가능, 예. 그다음에 B 분야는 투자 뭐 위험? 그다음에 C는 투자 고위험, 네. 뭐 부적합 또는 투자 뭐 안됨, 투자 안됨. 불가.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바꿨으면 예. 정말로 저 같은 경우도 B등급 하면 B등급 대신에 이거는 투자 위험합니다. 위험 등급입니다라면 누가 과연 거기에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겠습니까? 라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용어를 좀 바꿔 썼으면 그 개인 투자가들이 좀 투자를 좀 이렇게 판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 것 됐겠죠.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현 회장 동양 쪽에서 법정관리 신청했잖아요. 네. 이거 갖고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기업인지 어려워지면 법정관리 신청할까 워크아웃 신청할까는 기업에서 자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신청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의 화살이 큰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에서 이 지금 문제에서의 네. 가장 큰 차이는 채권을 어디까지 묶어주느냐, 동결시키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금융권의 채권을 동결시키고 법정관리에서는 모든 채권을 동결시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번 사태에 있어서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약 93% 정도 되는데 네. 그분들의 채권에 대한 책임을 묶을 수 있는 게 법정관리인 거죠. 그래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돼서 이거 들어가게 되면은 그분들이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어진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그렇군요. 그 법정 관리와 워크아웃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네. 저도 사실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기업 하시는 분들 뉴스만 받고서는 법정 관리나 워크아웃이나 회사가 네. 도산 절차 담는 거고 회사 망하는 거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는데 이 법정 관리와 워크아웃의 가장 큰 차이점들은 이번에 어디에 피해를 최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보시는 게 제일 네. 편해요.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법정 관리하면 개인 투자자들 쪽박 찹니다. 워크아웃 개인 투자자들 돈 받을 수 있어요. 네. 회사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네. 개인 투자자들은 돈 받고 되면 못 받고 그겁니다. 근데 요번에 동양그룹은 워크아웃 대신에 법정 관리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예. 즉 법정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듯 개인 투자자들 쪽박 차는 거예요. 대신에 기존 경영인들, 경영권자들, 경영권자의 경영 보호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네. 되게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똑같이 워크아웃을 하면 개인 투자자 돈도 보호가 되고 대신에 경영권은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사제를 계속 출연해야 돼요. 사제들, 그러니까 오너들이 돈을 계속 내야 돼요. 오너들이 그렇죠. 이제 사제를 출연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법정 관리를 하게 되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면서 개인 채무도 당연히 동결되고 휴지 쪼가게 되죠. 갚지 그렇죠. 않아도 되죠. 그 대신에 기존 대주주의 주식도 같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영권이 없어지는데 현재현 회장이 지금 경영권을 포기하면서 법정 관리 신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비난을 하는 거죠? 그 부분들은 일단은 뭐 말씀하신 DIP 제도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네. 같은데 DIP 제도라는 것이 기존 관리인 유지 제도라고 불리는 제도가 법정 네. 관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네. DIP 제도라는 건 Debtor in Possession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영하고 있는 그 법정 관리나 워크아웃이나 똑같이 경영권들을 어떻게 이제 그 채권단에서 소유를 하죠. 은행권이랑 은행 채권단에서 소유를 하든가 아니, 또는 법원에서 하죠. 법원에서 법정 관리는 이제 법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하죠. 예. 관리인을 회생을 시키려고 하는 관리인 새로운 뭐 예를 들면 대타죠. 대타를 내세우는데 법정 관리를 했을 때는 기존 경영진들의 어떤 굉장한 경영 부실에 대한 평에 명확하지 않으면 그 회사를 살리는데 좀 더 기존 경영원들을 보호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기존 경영인들에게 정권을 다시 또 경영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현 회장이 자기가 경영권을 포기하면서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그 DIP 제도라고 그랬나요? DIP 네. 제도를 통해서 기존의 경영권을 다시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종의 그렇죠. 뜻이네요. 영향력을 행사할 예. 수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안 들어오더라도 본인과 유사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잘 아는 기존 전 임원이를 통해서라도 경영권과 회사에 대한 영향력들을 계속적으로 예.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게, 일종의 꼼수.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동양그룹에서 법정 워크아웃이 아니라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법정 관리를 신청한 회사 중에 하나가 동양시멘트가 있습니다. 동양시멘트. 동양시멘트가 있고 동양시멘트는 요번에 저도 뭐 좀 봤는데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었어요. 법정 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기업이었습니다. 채무 비율이 약 200%가 안 되는 그렇죠. 상당히 우수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법정 관리 신청했는데 연쇄적으로 다른 데까지 다 여치게 되는 부분이었고 네. 현재는 일자에서는 동양시멘트만큼은 가지고 가고 싶었던 거죠. 뭐 다 날려버릴 수는 없으니까 워크아웃 해버리면은 은행권에서 다 쪼개버리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동양증권이 사실은 증권회사 중에서 개인 영업이 굉장히 강한 증권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양증권을 통해서 추석 전날까지도 판매를 계속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워크아웃 신청을 9월 30일 날 했는데 네, 30날 하셨죠. 9월 30일 날 했는데 추석 전날은 그 전전날까지도 계속 판매를 해서 이제 그 늘어난 부분인데 그 동양증권 직원들이 동양증권에 근무하는 그 판매하는 직원들이라면
동양그룹에 대한 재무구조 좀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판매를 계속했을까요?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전 판매 이런 뭐 그런 건 없나요? 그의 기사에 나온 거에 따르면 일단 오너그룹의 압박이 있었다고 하고요. 아. 판매를 아니 독려하는- 오너그룹에 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 이 내용을 알면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심지어 직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아.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증권의 임직원들과 직원들이 오너 네. 일가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태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합리한 판매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동양그룹에 대한 어떤 그 그룹 구조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그런 부분 이전에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동양증권이라고 하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판매를 할 때 네. 오너들은 다 이미 알고 있었다. 법정 관리라는 부분들을 뭐 기업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어떤 회사의 직원 그 임직원들이 경영진들이 우리 회사가 이제 회생 절차를 밟게해서 법정 관리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면 서류만도 만만치 준비하는데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하루 전날 법정관리 그렇죠. 뭐 이건 아니겠죠. 우리 뭐 네. 정치권에서 선거 그 입후보 등록할 때 네. 하루 만에 하나요? 한 3, 4일씩 뭐 서진도 준비해야 되고 하루만이면 돼요. 아, 그러나요? 네. 하여튼 뭐 재계 50위권 안에 들어가는 회사의 계열사를 법정관리 신청하는데 뭐 2시간 뭐 6시간 만에 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네, 서류들을 그렇죠. 준비했을 거예요. 그거는 뭐 그렇죠. 법정관리 그 신청하는데 최소한 물리적으로 한 2,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치면 최소한 한 달 전에는 판단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네. 법정관리 신청 들어가기 전날까지도 오너 일가에서는 기업보험이라든지 회사채 판매를 독려했다라는 것이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알면서 이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갈 거를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오너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걸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해라, 실적을 쌓아라 라고 했다라는 이것들은 굉장히 큰 기업의 경영인으로서의 그 비도덕성까지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고수익 상품임을 이유로 위험이 높은 거 상품 설명을 제대로 안 하면서 판매했으니까 지금 불안전 판매 문제가 생기면서 이에 대해서 불안전 판매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아까부터 이제 계속 불안전 판매 이야기를 하시는데 펀드잖아요. 펀드나 뭐 어떤 회사채, 채권 발행이죠. 회사채나 기업보험을 판매를 하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총 이제 4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불안전 판매라는 건 뭐냐면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판매다. 그렇죠. 완전하게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한 판매가 불안전 판매입니다. 그거에 판단한 기준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합성의 원칙이 있어요. 그 회사채나 채권들은 개인이 사는 게 그냥 직접 회사에 가서 주세요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중개업자가 여기서는 동양증권 직원들입니다. 그렇죠. 중개업자가 저한테 선생님은 복면 선생님은 투자 성향이 이렇고 돈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 이런 겁니다. 사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적합한 것을 중개인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적합성의 원칙이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위험성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 이런 적합한 상품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고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판매를 권유하는 상품이 이경수라는 회사예요. 네. 이경수라는 회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데 이 사람이 떼먹을 수 있는 확률이 약 한 몇 %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를 감안하고 하시면 안전하게 돌아왔을 때 저한테 이만큼의 이유를 더 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명확한 위험성을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요번에 하지 않았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언을 기초로 해서 불안전 판매를 이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어때요? 그거에 소송하면서는 대한 어떻게 돼요? 예시가 이제 부산현충은행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그에 소송을 해서 승리를 한 건이 5건 중 1건 정도가 있었고, 한 20% 정도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 보상금도 약 20에서 40%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뗄 거 다 떼고 남은 금액에서 20에서 40%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서 10%에서 5% 정도 된 보상금을 의미가 없다는 받았다고요. 거죠. 예. 근데 왜 승소율이 이렇게 낮나요? 입증책임 때문에 그럴까요? 예, 기본적으로? 일단 그 쌍방에 의한 조사 자체가 예. 먼저 한쪽의 피해자가 저는 고지를 못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증명해야겠죠. 증명을 해야 되고 또 판 측에서도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재판 과정이 복잡하고 길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거는 변호사가 그냥 승소할 경우에 따라 워런티를 받는 거잖아요. 변호사 수임료를 따로 받아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일 거예요. 변호사만
변호사만 그렇죠. 그냥 배불리고 그냥 피해자들은 두 번 울게 되는 그런 그렇죠. 게. 네. 근데 100만 원 투자해갖고 정말 20만 원 건진다고 하면 거기서 20만 원 건져가지고 투자 뭐 변호사 비용 변호사 내고. 나고 하면 너한테 한 15만 원, 5만 원 떨어진다고 하면 그 걸리는 그 의미가 시간과 없군요. 그 네. 고통 의미가 이런 것들이 없군요. 의미가 없죠. 근데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또 늘어난 이유가 금감원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 이런 걸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참 여러 가지로 이 동양사태 보면 답답한 마음만 정말 답답한 네. 마음만 늘어납니다.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금융금투업법, 예. 금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금융투자업법. 그렇죠.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2013년 4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뭐 개정 건의도 이루어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B등급 이하 투자 부적격 등급 계열사의 회사태라든지 기업보험들을 판매를 금지시켰어요. 네. 아, 판매를 금지시켰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시장에 바로 통과가 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법에 되면 유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유예기간이 원하는 3개월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6개월로 유예기간이 3개월 늘어났지요. 네. 그러니까 보면 4월 달에 됐으니까 예. 4월부터 역산을 하면 5, 6, 6개월이면 5, 3개월이면 5, 6, 7입니다. 네. 그리고 6개월이면 8, 9, 10. 10이죠. 동양증권 사태가 터진 게 9월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1억 1조 5천억 중에서 8월 달하고 9월 달에 발행된 피해 금액만 5,440억이거든요. 아, 1조 5천억에서 3분의 1이 그냥 그것만 법만 제대로 돼서 득장하지 않게 시행이 그렇죠. 됐으면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거든요.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거라는 만시지탄을 하는 거죠. 그 참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원래 3개월인데 왜 6개월까지 유예를 한 거예요? 예, 네, 발견된 내부 문서에서는 동양증권 측에서 네.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동양그룹이 뭐 로비를 했나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사실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네. 아마 그 예상컨대 금융감독원 쪽에서는 네. 일단 재무 구조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예. 기업 회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시간을 인정해주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을 할 시간을 인정해 준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늘리는 그런 예. 효과가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근데 그걸 그거는- 악용을 네. 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 그러니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동양그룹 오너 일가 그 현재한 회장을 비롯한 또 뭐 이혜경 부회장인가 부회장이죠. 그분은 이제 부인 되시는데 그 돈을 뭐 전날 도망갔다. 법정관리 전날 6억 원을 인출했다 뭐 이런 그리고 얘기 뭐, 있고요. 뭐 금괴로 추정되는 뭐 네. 돈, 예, 뭐 뭐 가방을 그런- 뭐 이렇게 예, 뭐 뭐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나오죠. 나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서는 오너 일가의 재벌그룹 오너 일가의 그 경영에 대한 기업 윤리 부도덕한 기업 윤리 그 어떻게 생각하면 뭐 좋게 말해서 도덕적 해이 좋은 말로 예, 나쁘게 모럴 말하면, 해저드? 나쁘게 말하면 사기죠. 뭐 나쁘게라도 정확히 얘기하면 사기죠. 사실은 폰지 사기에 가까운. 그렇죠. 폰지 사기, 예, 폰지 가까운 사기에 그런 건데 그러면 지금 금감원에 대한 그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고 해서 이게 공적 자금, 또 개인 투자자들이 안타까운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 네. 그래서 공적 자금이 투여돼서 이게 좀 투자자들을 구제해 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적 자금 투여로 이 개인 투자자들 구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게 그 부분이 참 뭐라 그럴까 네. 그 심정적인 것과 네.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그와 또 합리적인 선택 이 네. 부분들에 있어서 참 많이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예. 1조 5천억이라는 돈의 규모가 뭐 한 1,500억, 뭐 1,500억. 그래. 너무 금액이 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감이 안 거예요. 오죠. 감당이 예. 안 되고 이거를 국가가 다 배상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에요, 솔직히. 결국 국가가 배상해 주는 건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뭐 조금이면 네. 그래 뭐 십시일반 심정적으로 동요해서 아니 조금이면 문제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따만 하니까 네. 이따만 하니까 이걸 하자니 참 깝깝한 거죠. 개인적인 생각은 돈을 그렇게 투여하는 방법 말고도 네. 다른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소송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입증 책임을 전환시킨다든지 이런 입증 책임을 식으로 증권회사에 돌리는 그런 전환시킨다든지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감사를 해가지고 법정의 사법검찰이라든지 검찰 측에서 명확하게 현재현 일가의 부도덕성을 가지고 이거는 불안전 판매다라고 판정을 내려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자들을 조금 더 구제해줄 필요는 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공적 자금 투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 안타깝지만. 정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요? 저도 예. 공적 자금 투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이분들이 예금을 든 게 아니잖아요. 예금자보호법에 투자를 따른 했을 때는 개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거를 그쵸. 어느 정도 개인 리스크를 위험 갖고 있어야 부담이 하는데. 원칙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좀 더 크게 생각을 해보면 네. 이분들도 어디까지나 이제 투자를 하신 거니까 네. 어느 정도 충분히 잃어버릴 걸 리스크를 감수를 하셨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비나 보장이 되어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감원에도 어느 정도 행정적 판단이 있었지만 금감원의 판단이 잘못이 있었다면 근데 그 잘못의 판단으로 국민들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도덕한 오너 일가가 이렇게 수만 명의 국민을 울리고 있네요.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수십만이에요. 그래서 20만 명, 예. 뭐 최소 20만 명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것도 이제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금융그룹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시 이제 금산 분리를 강화해야 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금산 분리를 강화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네. 법적으로 금융자본과 네. 산업자본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제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엄격한 분리는 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래 금산 연계가 됐던 그 취지는 네. 우리나라의 그 토종 금융 자본들을 외산 금융 자본에게서 좀 보호하고 그렇죠. 금융 시장을 좀 탄탄하게 만들자. 그 이후에 하자. 그러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만들자라는 취지로 메가뱅크를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그렇죠. 생각을 했던 네. 거였는데 문제는 자 금산 분리가 굳이 돼야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뭐 이런 사태가 재발이 안 된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무엇이 우선이냐? 금융상업이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금융상업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산업자원 결합해서 튼튼하게 만드는 금산연계가 대주제가 된 건 맞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인의 부도덕한 사금고화시키는 오너의 그렇죠. 예. 산업자가 아니라 오너의 그 사금고 금융자본을 사금고화시키는 이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못하게 막는 그런 장치를 보완을 해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금융과 산업을 분리시켜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저는 그때도 문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적으로 금산연계라는 것 자체가 네. 기본적으로 기업의 산업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네. 다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었던 예상되는 문제점이 이번에 동양증권 같은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동양증권의 사태를 막기에 금감원을 두고 여러 가지 장치를 두어서 네.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허점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온 것 같아요. 좀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가서 이런 일을 방지할 것인가, 네. 아니면 더 큰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금산분리 시행을 좀 더 강화시켜서 좀 시너지 효과를 줄이더라도 더 피해를 보는 국민들을 얻게 할 것인가여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쪽이 네.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실 말씀? 그냥 무조건 여러분한테도 이거 들으시는 분들한테 교훈은 딱 하나만, 심장적인 거 다 빼놓고 뭐든지 투자라든지 계획을 할 때는 안정적인 투자가 최고고, 할 때는 전화보다는 서면으로 다 받고 일일이 다 형광펜 칠해가면서 그 지식인 검색해가면서 모르는 거는 회사채 모르는 거, 고위험 모르는 거, 뭐 투자 부적격 고르는 거 다 일일이 살펴가면서 자기 돈 지켜야 되는 거는 본인의 책임인 건 명확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업인들 정말 이건 솔직한 심정입니다. 뭐 실현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높겠지만, 저희 뭐 회사에서도 기업하시는 게 아시지만 회사에서도 성희롱 대책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직원들 모아놓고 강의하잖아요. 네, 강의 듣게 하죠. 듣게 하죠. 기업 오너들도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그 세미나 이런 거 무작정 듣게 해야 돼요. 세미나 많이 들으세요. 듣고 한 개 흘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게 옛날 KBS 드라마 중에 용의 눈물 주연으로 나오셨던 배우 있죠? 유동근 씨. 네, 유동근 씨가 기업인으로 나온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기업이 이런 위기가 와서 그 자금 원조를 할 때 하신 말씀이, 기업인은 망해도 기업이 망하지 않게 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임을 뒤집어 쓰고 회사를 살리시거든요. 근데 네. 이번 동양 사태를 볼 때 완전히 그게 반대가 되지 않았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번 동양그룹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 사연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사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고위험,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첫째, 개인의 어떤 신중한 투자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고요. 그런데 이런 동양그룹 사태를 보면서 특히 부도덕한 기업 오너의 이런 부도덕한 윤리로 인해서 또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기업인들이 또 같이 평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기업인의 이런 현재현 그 동양그룹 일가와 같은 부도덕한 기업 윤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서 엄중한 심판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시는 기업인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도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업데 29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n the uprise. So frustrated. 이슈 업, 이슈 다운. 시사 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업다. 트위터 @업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업다 2012. 여의도 업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